소시적 스타크래프트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한 상식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메카닉은 메카닉으로 상대한다. 시즈탱크 앞에 마리는 보이면 죽는 거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려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관, 동, 군. 1939년 일본은 조선과 만주를 먹고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의 화보까지 점령하며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투 없이 먹은 조선이었고 청나라와 제정 러시아는 나라의 상황이 막장이라 제대로 전투할 수 없는 나라들이었으며 중국 군벌들은 단합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선봉에 있던 관동군은 스스로를 세계 최강이라 생각하며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자신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소련은 동쪽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만주 철도를 이용해 만주와 중국 화북지방을 침략해가는 것을 보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인접한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롭스키, 더 나아가 시베리아 내부까지 일본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때문에 극동쪽의 병력과 무기를 늘려갑니다. 1932년 10만이었던 극동 소련군을 1939년에는 60만까지 증가시키죠. 관동군도 1.5만이었던 초창기에 비해 1939년에는 27만 명 됩니다. 이러면서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장고봉, 건분지 등에서 국소전이 발생했죠.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소련과의 이런 군사적 접촉에 대해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 소련 대숙청 기간 동안 스탈린이 유능한 군 장교들을 대거 숙청해버렸거든요. 그걸 본 일본 군부는 소련의 군사력과 작전 통제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1939년 5월 만주 외곽 외몽골 하라강 인근 노몬안에서 소련군과 일본군 사이에 국경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1차 노몬안 전투로 이뤄지죠. 1차 전투는 비교적 작은 연대급의 전투였습니다. BA-6 장갑차와 SU-76 자주포로 무장한 소련군에 비해 일본은 장갑차라 부르기도 민망한 구사식 경장갑차 한 대, 그리고 나머지는 보병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관동군은 개박살이 나죠. 그러자 일본군은 본격적인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관동군의 주력인 7사단과 23사단도 노몬안으로 집결시킵니다. 그러자 소련에서도 맞대응을 하죠. 훗날 소련의 전쟁 영웅이라 불리우는 주코프까지 총사령관으로 전투에 참전합니다. 주코프는 전쟁에서 보급과 수송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인물, 철도와 트럭을 이용해 포탄 9,000톤, 기름 1,500톤, 식량 4,000톤 등을 하라강 주변 탐사계 보급기지를 만들어 수송합니다. 일본은 보급 따위는 신경 쓰지 않죠.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소리를 하며 이 전투를 단기전으로 끝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급 경시풍조는 태평양 전쟁 끝까지 이어져서 일본이 패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차 전투에서 관동군은 소련군에 비해 화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보병에 비해 기갑부대의 비중이 너무 낮아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하기 어려웠죠. 소련의 전차는 600대, 화포는 600문, 장갑차 400대, 일본의 전차는 100대, 화포는 80문, 장갑차는 70대 뿐이었습니다. 일본 본국에서는 이런 화력과 보급의 차이를 인지하고 소련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국의 말을 듣지 않기로 유명한 관동군은 이러한 화력에서의 차이를 보병의 정신력으로 극복할 생각이었습니다. 6월 23일 관동군의 단독으로 소련군 보급기지가 있는 탐사의 폭격 실시 2차 노문안 전투가 시작됩니다. 6월 30일 하라강을 도하해 몽골 영토에 진입합니다. 당연히 정찰은 하지 않죠. 도하하자마자 주코프의 소련군은 관동군을 포위합니다. 미리 좋은 위치를 선점해 놓고 멀리서 대포로 포격하고 전차로 밀고 나가는 현대화된 기갑부대 운영을 보여줍니다. 어디서 날아오른지도 모르는 포격을 맞아가며 일본군은 진격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쏜 포는 소련군 장갑차에 제대로 된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반대로 소련군의 장갑차는 일본 장갑차를 철저히 유린해갔죠. 그러자 일본 스킬 발동, 보병의 반자의 돌격을 시작합니다. 주코프 사령관은 대단했지만 그 밑에 사단장, 연대장, 대장급들은 능력 없이 스탈린에게 아부떨어서 진급한 멍청한 장교들이었습니다. 긴박한 전투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했죠. 그리고 당시 BT-5, BT-7 전차의 연료는 가솔린이라 화염병에 취약했습니다. 때문에 화염병과 폭탄을 나무에 묶어 만든 건빵폭탄에 소련군 전차 200대 전부 피해를 입죠. 그러나 화염병을 던지려면 일단 장갑차 코앞까지 병사가 돌격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죽는 병사가 부지기수였죠. 병력의 70%가 없어져 버립니다. 패잔병들은 뒤로 후퇴를 하는데 하라강을 건너기도 전에 공병 부대들이 다리를 폭파합니다. 도와하지 못한 패잔병들은 소련군에게 포위당한 상태였죠. 보통 정상적인 군대와 지휘관은 여기서 항복을 하고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관동군은 정상적이지 않죠. 투항하지 않고 헤엄쳐서 강을 건너기로 결정. 그러나 여기서 또 일본군 지휘관의 뻘짓이 일어납니다. 가지고 온 군장과 군수 물품을 가지고 강을 건너기로 하죠. 도하
아마다 전원 익사. 추격하던 소련군은 이런 집단 자살 쇼를 보고 러일 전쟁의 복수를 생각하며 하린강을 건넙니다. 일본군은 소련군의 전차가 도하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전차로 맞대응을 펼칩니다. 기갑전은 물량이 최고죠. 한 번에 모여서 화망을 구축해 싸워야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전차가 전장에 도착하는 족족 내보냅니다. 당연히 소련군 화망에 걸려 각격이 파당하죠. 보통 전에 일어난 전투에서 보병이 전차에 갈려나간 것을 보면 전차를 모아서 기갑전을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다르죠.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결국 또 보병으로 전차 부대를 상대합니다. 우리에게는 화염병이 있다. 소련군 전차로 착검을 한 상태로 반자에 돌격하는 일본 관동군. 하지만 주코프는 가솔린 엔진 전차가 화염병이 약한 것을 파악하고 BT-7M이라는 디젤 엔진 장갑차를 공수해옵니다. 화염병은 이제 통하지 않죠. 화염병이 통하지 않자 탱크에 올라타서 전차 뚜껑을 열고 내부를 찌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폭탄을 안고 뛰어서 전차 밑으로 들어가 폭탄을 터뜨리는 자살 폭탄 공격을 합니다. 또 트럭에 폭탄을 싣고 장갑차를 들이받기도 하죠. 이 전투 과정에서 소련군 전차들도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전차에 접근하는 반자의 돌격으로 이게 사단이 순식간에 괴멸해버리죠. 그러던 중 소련과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독일, 소련, 일본이 같은 편이 되고 독일의 중재로 소련과 일본의 노문한 전투는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아프지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전해야 합니다. 소련은 화염병과 건빵폭탄, 반자의 돌격에 전차 200대 피해를 입자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보병으로 기갑부대로 호위하는 전차 보병 합동 진격을 실행하죠. 독소전쟁 때 히틀러의 기갑부대에게 이 전차 보병 합동 작전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패배한 전투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물어 할복을 시키죠. 그리고 남쪽에서의 중일 전쟁과 동남아 침략, 태평양 전쟁 때 노무난 전투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